국민 주권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법 제1조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이게? 한덕수. 한덕수 이놈은 헌법 1조를 몰라. 최강욱이 질문했잖아. 근데 몰라. 헛소리해 막. 아이고 그런 놈이 총리를 했으니 뭐가 되겠어 나라가. 자, 헌법 10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4조, 내가 좋아하는 34조를 하나, 34조 1항입니다. 더 붙여보겠습니다.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게?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헌법 조문을 보면 이것 말고도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독일 헌법, 독일 기본법이라고 그러는데 독일 기본법과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대륙법 개통을 차용했기 때문에 독일 헌법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몇 가지 권력 구조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인간에 관한 관점은 독일 기본법과 우리 한국의 헌법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인간은 실존적 존재로서 존엄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평등하다는 거야. 인간이 존엄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기능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거지. 이 평등과 불평등 사이를 조화시키라고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무엇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국회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기능적 불평등 사이에 조화시키라고 조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직은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주권 정부의 토대예요. 이게 없으면 국민주권 정부는 그냥 캐치프레이즈나 또는 선전 문구나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국민주권 정부라면 반드시 국가기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도구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늘 뭐라 그래. 자신은 도구로 훌륭한 충직한 도구로 써달라고 호소했잖아. 그래서 당선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리마인드 시켜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공적 기관의 존재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능적 불평등 사이에 그것을 다림질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현실 세계를. 그러면 공산주의 체계가 되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공산주의 체계는 그렇게 돼요. 왜? 각자 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데 이것을 조화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우리 헌법에서 말한 대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으니까 그 기초 위에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국가라는 조직이 성립하는 근거라는 거야. 모든 공적 기관의 존재 목적인 거야. 그래서 그 공적 기관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이게 독일 기본법 제1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이렇게 써요. 국가 강제력, 국가 기관의 의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경찰 이런 것이 국민적 신뢰도가 어떤 나라보다도 높아. 경찰과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재판소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을 판결해 주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판결이 딱 나면 그 독일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그 판결문에 따라서 다 규정도 고쳐줘야 돼요. 관행이 다 고쳐줘야 돼요. 그것이 뭐야?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라고 했거든.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건드리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똑같은 그 헌법 조문에 의해서 우리 사회도 구성됐어요. 우리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그것을 향유해야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그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를 국가가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헐벗은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잘못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흐리멍텅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 뭔가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행정부가 잘못했거나 사법부가 잘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법 판결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헌법 소원을 하면 돼. 그걸 재판 소원이라 그래. 재판이 나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헌법 소원을 해. 그걸 재판 소원으로 그 헌법 재판소에 소원을 하면 거기서 다시 판단해 이거. 이미 판단했으면 이 판결을 보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수천 건씩 1년에 올라와. 헌법재판소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아시겠죠? 우리 헌법도 독일 헌법과 그 의미상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독일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또는 법원에 의해서 또는 경찰에 의해서 또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모피아에 의해서 나라가 몇 번이나 거덜날 뻔했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 정부가 쓴 이상 국민주권주의 사상이 토대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를 지금 이제 출발했는데 한국은행이 그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일본 닮은 한국 경제. 창조적 파괴로 활력을 되찾아야 된다. 지난 3년간 완전히 파괴된 것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민간 부채가 일본 버블기 1980년대 90년대 그 일본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그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일본이. 그리고 다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의 40년 동안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이나 될 정도로 그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GDP 퍼 캐피타로 따지면, 그러니까 1인당 GDP 따지면 우리가 일본을 확실히 능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인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다시 그 일본이 버블이 됐을 그 시절로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부채 비율이 왜 생겼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일본보다 우리가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저출산도 일본보다 훨씬 낮고 고령화도 훨씬 빠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완전히 추락할 수 있다.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고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창조적 파괴, 기업가적 정신으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고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지난 3년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뜨린 정부였잖아요.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나라를. 여기서 빨리 회복해서 이제 다시 고도 성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고부가가치를 통해서. 자,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내가 그 선거 결과를 이게 도표가 나오고 수치가 나온 게 있잖아. 그거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의 애환을 이해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20, 30대 젊은이들이 왜 민주당을 등졌는지, 왜 이재명을 찍지 않았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끝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 언젠가 터질 건데. 그러니까 영끌해가지고 부동산 산 사람들이 많아. 젊은이들이. 그 신혼부부들이. 그랬다가 전세 사기도 당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집을 마련해 보려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 내가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젊은 애들이 막 집 사야 된다고. 우리 애도 막 아니야 아빠 이거 저기다 집을 사야 돼. 저기다 집을 사야 돼. 저기다 집을 사야 돼.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아빠가 지금까지 인생 경험에서 부동산 폭등 후에는 반드시 추락이 온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영끌했던 애들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 그 돈 이자 누가 갖다 줘? 대출 받아서 영끌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한 이자는 누구한테 갖다 바칩니까? 전부 다 은행에 갖다 바칩니다. 은행이 돈 벌어요. 그래서 은행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은행은 착취적 메커니즘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은행이 작동합니다. 내가 은행원 출신이잖아.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은 항상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게 돼 있어요. 부자들은 대출을 해도 이자가 쌉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높아요. 리스크가 있거든. 리스크 프리미엄은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 정부의 이 멍청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요. 금리 올리고 세금으로 빨아들이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핀셋 규제한다고 나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 두 번째는 왜곡된 페미니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페미니즘의 잘못된 것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민주당의 페미니즘에 경도되어 있는 여성 의원들이 쫙 잡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그 한심한 여자애들이 거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하는 짓들 보면 정말 눈꼴 사나웠어요. 페미니즘에 서양에서 일어난 페미니즘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와서 완전히 왜곡됐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은 남녀의 이 기울기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녀를 평등하자. 일종의 성평등 운동이 페미니즘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남자들이 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짓밟아서 말하자면 자기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운동이 페미니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태가 됐을 때 아내하고도 내가 얘기를 좀 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 여자들이 왜 저렇게 하냐. 박원순이 죽었잖아. 박원순 죽고 내가 많이 울었어요. 그 비서 여자애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그 노랑머리 변호사라는 여자애 있잖아. 박원순 장례식 날 박원순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기자회견을 열어서 장례식 날. 이게 제정신이야 제정신? 응? 이게 페미니즘이야? 성평등. 억압당해 왔었던 거 사실이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억압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걸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 다 그래. 이제는 성평등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남성을 찍어 누르고 짓밟고 헐뜯는다고 해서 여성이 올라가지 않아. 아주 바보 같은 여자애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망가뜨린 거야 이게.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 문재인은. 그래서 그냥 놔두고 보고 있는 거야 보고. 뭐 2차 가해니 뭐 3차 가해니 떠들고
내가 그래서 여성단체 하도 저거 해서 후원하다가 다 끊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나 똑같이 페미니즘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 외국에서 뭐 좋다는 거 들어오면 꼭 우리나라는 전부 그 샤머니즘과 결탁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세 번째, 크립토 산업을 억압했어요. 크립토에 관련이 있는 사람 다 마약쟁이 취급을 했다고. 누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게 말했던 놈이 누구야? 금융위원장 윤성수란 놈이야. 그 누가 임명했어? 문재인 아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다 폐쇄해버리겠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오유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젊은 크립토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아니면 저기 스위스로 가거나 미국으로 다 튀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다 그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야.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튀었어요. 그래서 지금 크립토 산업이 어떻게 됐어? 완벽히 뒤떨어졌습니다, 지금. 지금 크립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거기에 재미 붙인 사람들이 누구야? 젊은 2030 남성들이거든. 문재인은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을 등극시켜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것 이외에도 이런 정책적 잘못을 저지렀단 말이야. 뭐 문재인 보유국이라느니 뭐 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개수작을 하는 놈들이 수두룩 작상으로 있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라가. 내가 이거 얘기하려면 또 1시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국민 주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마어마한 안을 떠났다. 문재인이 싸질른 똥, 윤석열이 싸질른 똥, 이걸 다 치워내야 돼. 깨끗이 치워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꼭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재인은 윤석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어빌리티만 만들고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윤석열처럼 뭐 국고를 띄어먹고 무슨 부정부패를 눈 가리고 막 했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무능해서. 무능한 것은, 공직자가 무능한 것은 죄예요. 정치적 죄, 역사적 죄, 국가적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한국은행이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가 이걸 쭉 읽어보고 아 진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장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구조개혁을 하라는 거야. 일본이 시기를 놓친 대가는 너무나 컸어. 일본이 구조개혁을 해야 할 때 아직까지 구조개혁을 안 하고 저꼴로 하고 있는 거야. 총리만 바뀌었지 어떤 총리가 와도 구조개혁을 할 줄 아는 놈이 없어. 저기에 인사조직론을 제대로 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저꼴이 된 거야. 일본도 희망이 없어요. 일본은 지금 바로 한국은 지금 바로 결단하고 구조개혁에 나선 마지막 기회야. 뭐 내가 한국은행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거기는 모피아하고 좀 달라. 거기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관료 조직이면서도. 모피아 애들은 한국은행은 갈 데가 없거든. 퇴직하면 거기서 그냥 퇴직한 거야. 그냥 그 있는 동안에 계속 자기 연만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IMF 위기 때도 한국은행이 경고를 여러 번 했어요. 모피아들에게. 그런데 결국은 말을 안 듣고 있다가 결국 IMF 사태가 터진 거예요. 지금 이 경고를 모피아들은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부동산발 부채가 누중했어요. 이건 문재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 부동산 사업 했다가 이거 말하는 거, 그거 그냥 잘못 투자한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다 파산시켜야 돼요. 왜 그걸 구제해 줍니까? 그거 구제해 주다가 일본식 이 부동산 부채로 버블로 일본이 저렇게 된 거예요. 즉시 잘못 투자했으면 파산시켜야 됩니다. 그게 구조조정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인구 구조가 변화되면 그 경제 그 순환이 쫙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침체로 빠져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성장 잠재력이 급락하죠. 지금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게, 기술 구조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 유효성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하는 그 M7처럼 그런 기업들을 대거 올려야 돼요. 엔비디아 프로젝트를 이재명이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빨리 재편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고령화로 재정 지출이 급증해서 재정 여력이 고갈될 것이다.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구조개혁을 해. 계속 그 얘기야. 구조개혁해라. 구조개혁해라는 게 뭐냐. 이 한국은행에서 이 보고서를 보면 구조개혁 하라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 지금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 한 건 뭐냐. 그게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들을 전부 다 버려라 이거야.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건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법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창조적 파괴.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스픽스에서 대담할 때도 정치, 사법, 그다음에 행정, 이것을 이 3분할로 돼 있는 이 권력 구조를 각각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아이디어를 얘기했어요. 이제 내일 일요일 오전에 이제 편집해가지고 낸다고 그러니까 나오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5부문이 핵심 부문이에요. 민주화해야 할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정치민주화와 국토민주화는 사실 같은 거예요. 정치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방의 정치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국토민주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내가 계속 강조해 왔던 거야. 이제 이재명의 국민 그 주권 정부가 섰으니까 내가 이제 이걸 맘 놓고 얘기해도 되지.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국가 구조 개혁의 핵심 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하고 다르게 다 생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개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개혁한다는 게 뭐냐. 빌리 브란트가 1969년에 얘기했던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하자는 뜻이고, 여기서 한국은행이 말했던 구조개혁을 빨리 해라. 지금 늦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